과 권한을 줬거든요. 네,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교수님이랑 뵙게 되는 거를 너무 쑥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리를 좀 피하고 학생들이 좀 교수님께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구가 이제 공유를 이제 해서 먼저 저희가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또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를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먼저 그 부분을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대충 저희가 뭔가 어떤 뭔가 연구하게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각각 소개하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 좀 더 힘들어하고 뭔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 거를 좀 더 질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현정아 그거 파일을 거기 공유해줘. 그냥 하면서 하나씩 넘겨. 내가 할까? 응. 이거 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해드릴게요. 네. 좀 다 같은 방에 있는 거죠? 네네. 아, 네. 그냥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게 처음에 그냥 연구 주제거든요. 어떤 공간 지각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연구를 일단 진행을 하고자 했어요. 네. 그래서 대충 몇 가지 상황을 분석을 했는데 먼저 일단 계단에서 좀 많이 위험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계단에서 시각장애인이 시작점과 끝점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일단 먼저 하고 또 계단을 인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단의 개수, 남은 개수들을 알려주는 것들을 먼저 하고자 했고요. 또 그 계단의 폭이나 높이 등의 그런 세세한 데이터까지도 제공하는 걸 일단 목표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먼저 계단에서 있고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그러니까 현재 앞의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물체들이 있고 그런 물체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대충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그러니까 복도라든지 인도들을 걸을 때 시각장애인이 어떤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동하게 될 텐데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하는 것 좀 더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도랑 어떤 벽이랑 복도 사이의 그 영역들을 조금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려줄 수 있는 걸 대충 하는 걸 일단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자면 일단 계단에서의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해보고자 했냐면 계단에서 이것들을 먼저 해보고자 했거든요. 대충 어디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높이는 얼마 되고 평평분이 되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어떤 인식 같은 거는 대충 CNN을 이용해서 계단 이미지를 사진에 몇 개 찍어서 어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짜서 분류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뭔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계단을 인식하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약간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먼저. 네. 그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줄래요? 어떻게 데이터를 컬렉션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가요? 아니면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단인가 아닌가를 이 두 개만을 구분을 할 때 어떤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게 뭐 어떤 알렉스넷이나 뭐 다른 그런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일단 먼저 그 어떤 네트워크 모델을 구조를 적용시켜야 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계단 사진들을 저희가 어떤 사진들을 직접 찍어가지고 어떤
데이터셋을 만들고 싶은데 데이터셋을 만들 때 어떤 조건들을 더해줘야 되고 어떤 전처리 과정들을 거쳐야지 학습이 잘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제 생각에 네트워크는 그 모바일넷이 레즈넷하고 크게 성능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아서 알렉스넷은 되게 고전적인 방법이라 뭐 굳이 베이스라인으로 삼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레즈넷이나 모바일넷이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태스크 자체가 이미지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잖아요. 그냥 이게 네. 계단이다 아니다.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만 해주는 거이기 때문에 사실 구별도 되게 쉽죠. 이 계단은 딱 뭔가 이런 일자형으로 가로로 뭔가 생기거나 뭐 이런 그 손잡이가 보이거나 되게 사실 그 뉴럴네트한테 이 비주얼 피처 단서가 굉장히 많아서 되게 쉬운 이미지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레즈넷하고 성능은 큰 차이 없는데 훨씬 빠르고 가벼운 모바일넷을 쓰는 게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렉스넷은 좀 오래돼서 굳이 뭐 써야 되는 이유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사실 네, 모바일넷이면 충분할 거예요. 어차피 이런 네트워크들이 캐패시티가 뭐 1000개 클래시피케이션 하던 네트워크들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네,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쓰는 거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훨씬 간단한 네트워크도 상관없는데 이 중 세 개 중에 제일 가까운 거라면 모바일넷인 것 같고요. 아니면 그리고 단순하게 DNN 이미지 정도로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네, 뭐 CNN 컨볼루셔널 레이어 몇 개 많이 겹쳐놓으면 그냥 그게 DN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모바일넷에서 뭐 프리트레인된 피처를 쓰나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학습시키나요? 처음부터 바로 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부터 학습시킨다면은 제 생각에는 네, 모바일넷에서 레이어 개수 더 떼고 줄여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애초에 모바일넷이 되게 빠르고 간단해서 굳이 뭐 네, 많이 이 네트워크 구조 한번 건드리면 또 끝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크게 상관없을 데이터셋 것 같고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데이터셋은 한번 그렇게 하는 건 어때요? 사진 한 장 한 장 찍으면서 데이터셋을 만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비디오를 찍어봐요. 비디오를 찍어서 막 돌아다녀요. 뭐 교실도 다니고 화장실도 가보고 뭐 운동장도 가고 그리고 또 계단도 가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데이터셋을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어서 바이너리 어노테이션을 하는 것보다 그냥 비디오로 찍으면 그 비디오에 계단을 갔던 딱 그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 구간만 따서 거기서 이미지를 샘플링을 하면 만약에 1분 정도는 계단이 있었다. 거기서 이미지 천장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천장에 레이블이 스테어라고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이미지가 그냥 생긴 거죠. 네. 그리고 그 나머지 비디오가 만약에 4, 5분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이미지는 그냥 others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외로 어노테이션은 주. 네, 그렇게 하면 어노테이션은 그냥 순식간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CNN 아키텍처 트레이닝을 할 때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좋아요. 어그멘테이션이 뭐냐면 일단 계단인지 아닌지 이미지들이 잔뜩 생겼잖아요. 네. 참고로 이야기하면 수천 장으로 트레이닝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고요. 한 뭐 10,000단위, 10만 단위까지는 가야 나름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만약에 네, 경기북과학부에서 찍은 데이터셋이 실제로도 작동을 하려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한 10만 장 단위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딱 한 공간에서만 찍은 게 아니라 뭐 지하철역도 한번 찍어본다든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하철역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또 비디오로 그냥 쭉 찍어서 네, 뭐 시각장애인이 이 바닥을 보는 카메라를 본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카메라 들고 액션캠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사람들 얼굴 안 찍히니까 뭐 그런 초상권 문제도 없을 테고 네, 그냥 이 바닥 보도 뭐 이런 것만 막 찍고 다니는 거예요 주로. 네. 뭐 그런 식으로 잔뜩 수집을 하면
그 더 많은 종류의 씬이 수집이 되니까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더 잘 되겠죠. 그럼 영상을 찍고서 각 프레임별로 쭉 나열해가지고 사진만 몇 개, 계단 있을 때 사진만 따로 옮겨주면 되는 거. 네,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한 장 한 장 보면서 어노테이션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순식간에 몇만 장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몇만 장을 또 몇 배로 순식간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어그멘테이션인데요. 네. 그 일단 사진을 모았어요. 만약에 네. 계단 사진 10,000장, 계단이 아닌 사진 50,000장 뭐 이렇게 잔뜩 모았는데 그 사진 한 장을 사진 하나를 뭐 7, 8개로 더 뻥튀기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사진 찍은 걸 뒤집어요. 이렇게 버티컬, 네. 호리전탈 플리핑하고 호리전탈 플립. 버티컬 플리핑하고 아니면 그 일부러 색깔을 뭐 화이트 밸런스 조정을 해서 색깔을 뭐 다른 색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이미지를 이렇게 돌려봐요. 네. 만약에 파이토치 쓴다고 하면 그런 거 구현 로우 레벨 펑션은 구현돼서 그런 거 가져다 써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미지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뉴럴넷이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더 그 학습도 잘 되고 제너럴라이제이션도 잘 돼요. 그러면 뭔가 좀 더 옆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에도 잘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만약에 좀 더 뉴럴넷은 많이 보고 배울수록 네, 그런 환경이 새로 실제 테스트 타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잘 인지를 해요. 네. 네. 그리고 좀 계단의 각 층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본 건데요. 이거는 어떤 영역 검출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먼저 가우시안 필터를 원래 이렇게 있던 이미 사전에 어떤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가우시안 블럭하고 케니츠랑 허프 변환 시켜서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직선 어떤 요게 요걸로부터 어떤 직선을 추출하는 방식을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요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뭔가 선도가 되어야 될 게 이 요렇게 생긴 계단, 그러니까 이 계단 사진을 찍었을 때 딱 계단만 이렇게 딱 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네 이거를 계단만을 딱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좀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을 텐데 뭔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계단만 남긴다고요? 뭔가 계단 외의 거는 조금 불필요한 데이터 같아서 네, 오히려 계단만 남길 때 뭔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뭔가 그런 게 있을까봐 좀 어떤 방법이 좀 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드는 생각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계단 사진들을 사람이 어노테이션을 해서 색칠을 다 해서 그런 사진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그냥 뉴럴넷이 세그멘테이션 하면 가장 간단하겠죠. 근데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제가 제 연구실 학생한테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어 보라고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구글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검색을 하면 뭔가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네. 계단이 있는 사진들을 잔뜩 뉴럴넷에 주고 이 사진으로부터 계단이라는 걸 알게끔 우리가 레이블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진의 어느 부분에 계단이 있는지는 안 알려주고 이 사진에 계단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죠. 네. 근데 제가 말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은 일단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조금 대학원 레벨이에요. 대학원 레벨이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이 직접 계단이 어디 있는지 일일이 어노테이션하고 알려주지 않아도 네. 만약에 사진을 넣었어요. 근데 계단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스코어 펑션에서 계단인지 계단이 아닌지 스코어 펑션이 나오잖아요. 네. 스코어 펑션을 역추적하면
이미지의 어느 부분 때문에 계단이라고 판단했는지가 색칠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럼 생각하면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줘서 최종적으로 계단이라는 스코어 펑션이 높아지도록 만들었겠죠. 네. 그걸 역으로 알아내는 게 있어요. 음, 그게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고요. 사실 그게 코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뉴럴넷 트레이닝을 하면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지금 보여준 그림은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 엣지 네. 뽑아서 엣지에서 이제 그 계단이 직선이니까 허프 트랜스폼으로 라인 피팅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했을 때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뭐 오리엔테이션도 맞춰줘야 되고 계단이 몇 번째 칸인지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피드백을 두 가지를 드리자면 첫 번째 되게 제너럴하게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마스크만 깔끔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사실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서 더 어드밴스한 조언을 드리자면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뽑으면 이렇게 그 계단이 깔끔하게 따지진 않아요. 그냥 약간 뭉숭그려서 이렇게 따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 픽셀 프로파게이션 트릭을 좀 써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네. 위크 슈퍼비전이에요.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에서 계단이 어디 있는지 다 안 알려주고요. 네. 그냥 계단이 있는 사진만 넣어줌으로써 계단이 어디 있는지를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네. 그럼 근데 혹시 이게 네, 되게 좀 그 고전적으로 이렇게 계단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 저희가 이렇게 시도를 해봤잖아요. 네. 이거 말고도 좀 더 약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단의 직선 검출하거나 계단의 최종적인 목적이 계단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단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들이 그런 게 있을까요? 어, 학습 기반으로 가려면 사진에다가 이게 계단이 있다는 레이블을 준 거 플러스 계단이 몇 개 있다 이런 걸 줘야겠죠. 그러면 학습 기반으로 그냥 이미지 넣으면 몇 개라고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일일이 그 어노테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 여러분들한테 더 맞는 조언은 네, 지금처럼 라인 피팅해서 그 라인이 몇 개인지 그냥 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런 것들을 뭔가 뭐지? RGB 센서 이런 걸 이용하면은 좀 거리 값들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걸 이용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뎁스 카메라를 쓰면 그 네.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오거든요. 계단에 포인트 네. 클라우드. 그러면은 그거에서 마치 우리가 허프 트랜스폼으로 라인 피팅 하듯이 이제 3차원으로 확장을 하면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플레인 피팅을 할 수 있어요. 네. 2차원에선 점 2개면 직선이 되죠. 네. 3차원에선 점 3개면 평면이 돼요. 플레인 피팅을 하면 이 그 뎁스 값으로 피팅이 딱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몇 개인지 알 수 그런 있겠죠. 뎁스를 가지는 그런 것들을 면을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진 내에서의 그 뎁스들을 어떤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쭉 훑어 내려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폴더 내려온다는 게 그 데이터셋 찍을 때 그런 식으로 찍어야 되냐 뭐 이런 건가요? 그 거리 제한들이 있잖아요. 그 네. RGB 뎁스 카메라 카메라 센서 네. 계단 정도는 충분히 커버 칠만할까요? 그 정도가? 뎁스 카메라 뭐 보통 한 3에서 5m까지는 찍어요. 그래서 네. 계단이면은 네. 맞춰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평면들을 어떤
여러 개 평면들을 관찰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찍고 뭔가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뭔가 네. 각각 내려올 때마다 다른 평면들을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네. 평면들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어떤 알고리즘이 될 텐데 그러면 컴퓨터 뭔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런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면 바로 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계단의 개수를 알려면 그냥 한 번에 전체 계단을 보고 뎁스 카메라를 쓰면 플랜 피팅을 하고 이미지를 쓰면 그냥 라인 피팅을 해서 개수를 재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정을 하는 거죠. 그냥 지금 스텝별로 시각장애인이 계단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계단 전체를 찍을 수 있다는 가정이 있으면 계단이 몇 개인지는 카운트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계단 위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계단이 처음과 끝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정확한 개수를 세기는 더 어려질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계단이 뭔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뭔가 여기서 RGBD 카메라를 이용해서 뭔가 판단을 해보고 네. 싶거든요. 음, 뭔가 그러니까 먼저 그리고 그 앞서서 뭔가 계단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폭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넓이라든지 이런 폭 같은 것들을 그리고 이 길이 이런 데이터들을 얻고 싶은데 실제로 어떤 뎁스맵을 얻었을 때 어떻게 이런 걸 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이 수직이 지금 이거는 뭔가 2D 이미지로부터 네. 어떤 크로스 레티오라고 불변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가정하고서 어떤 네. 계단의 길이가 얼마큼 되느냐라는 거를 대충 나타낸 건데요. 뭔가 이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이 계단 사이에 그 폭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폭을 이렇게 사진만 보고선 폭을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얼센스나 그런 걸로 어떤 아, 네. 폭을 구하는 법들을 뭔가 알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크로스 레이시오로 프로젝티브 트랜스폼의 네. 불변적인 값을 써서 개수를 재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 이미지에서 그 정확한 뎁스를 알려면 뎁스 카메라가 있다는 가정하에요. 네. 어, 약간 아까 제가 이야기한 뭐 플레인 피팅을 해서 그 패러렐한 플레인 가장 가까운 두 개를 찾으면 A점에 위치한 플레인과 B점에 위치한 플레인 두 개가 나오겠죠. 네. 아마 플레인이 네 개가 나오겠네요. 약간 지금 카메라에서 바라보는 수직 방향의 플레인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카메라 방향과 수평 방향에 가까운 우리가 발을 딛는 계단 부분에 플레인 두 개가 나올 텐데, 네. 수직 방향인 계단 두 개를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좀 이해가 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뎁스 카메라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백 프로젝션을 하면 뎁스 카메라 그 뎁스 값을 3차원 XYZ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계단에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카메라 코디네이트 좌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카메라 그 정면 방향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플레인 피팅이 여러 개가 돼 있다고 하면 이 네. 정면 방향에 수직인 플레인이 몇 개가 있겠죠. 네. 그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평면은 우리가 발을 딛는 계단 부분은 이 바라보는 방향하고 거의 그 오소고날 그러니까 수직할 거예요. 이 그 평면은 이 노멀 벡터가 있잖아요. 이 노멀 네. 벡터랑 우리의 그 카메라 뷰잉 벡터랑 곱을 해보면 코사인 프로덕트를 해보면 네,
값이 작을 거예요. 네, 거의 0에 네. 가까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평면들은 뭐 값이 얼마 이상은 될 거예요. 네, 거의 1에 가까울 거예요. 이제 네. 이런 평면만 남겨요. 네. 네, 그러면은 이 가장 가까운 평면이랑 그 다음 가까운 평면들, 이 평면들의 뭐 평면 플레인 이퀘이션 두 개의 평면과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죠. 네네. 이론적으로는 노멀 벡터 두 개가 똑같고 그 파라미터 하나만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럼 그 뎁스를 알 수 연속된 있겠죠? 두 개를 네. 골라서 그 폭을 네. 구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계단의 폭을 뎁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음, 사진을 가지고 뎁스를 알려고 하면 조금 더 복잡해요. 사진으로는 네, 스테레오 카메라를 쓴다든지 아니면 카메라 사진을 한 장으로는 찍기 어렵고 여러 장을 찍어서 복원을 해야 된다든지. 근데 그런 약간 거는 딜레마가 있죠. 계단 장애인이 시각 장애인이 계단 앞에 있는데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더 찍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뎁스 카메라로 찍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처음에 계단을 인식을 하는데 어떤 뉴럴넷도 쓰고 또 아까 말해주셨던 그 또 다른 그런 무슨 위클리 뭔가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이런 것처럼 또 네. 그런 것도 쓰고 또 여기서 RGBD 카메라 이런 걸 쓰려고 하면은 뭔가 단순히 뭔가 라즈베리 파이만으로는 뭔가 좀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떤 네, 엔비디아 일단 제슨 어, 해야 되는지. 네, 그 에피션트넷은 제스넷 올라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상관없고요. 에클립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제가 그 방법을 설명해서 좀 복잡해 보이지 일단은 그것도 똑같은 트레이닝이에요. 똑같은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고 우리가 지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듯이 네, 제가 설명한 내용은 사람이 일일이 계단이 어느 영역인지 색칠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네, 하면 자동으로 알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라서 네,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가볍게 만들어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엔 그 옵셔널한 태스크인 것 같고요. 계단 찾는 거는 여러 가지 트릭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허프 트랜스폼은 되게 가볍잖아요. 네. 네. 허프 트랜스폼 하면 아마 이 뎁스 카메라에서 허프 트랜스폼 하면 아마 네 플레인 파라미터 여러 개에 대해서 그 보팅된 값이 여러 개의 피크가 뜰 것 같거든요. 뭔가 피크 그 사이. 라인 피팅 할 때도 라인 개수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가 피크가 뜨는 개가 그 라인 개수만큼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뭔가 또 궁금한 게 제가 해봤을 때 뭔가 CNN인지 어떤 하나의 단일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학습시켜서 결과를 반환해서 어떤 모델을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기는 해봤는데 네. 또 이렇게 여러 개를 다룰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불러오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각각에서 학습시킨 것들을 어떤 모델들을 저장해서 저장한 모델들을 필요에 따라서 불러와야 될 텐데 네. 그냥 바로 불러와도 뭔가 메모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거는 구현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네, 그거는 구현 이슈인 것 같아요. 구현을 잘하면 사실 그걸 되게 부드럽게 잘 로드할 수도 있을 테고 메모리 언로드를 깔끔하게 하고 다시 로드하고 하는 게 네, 최대한 시간이 안 걸리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를 만약에 메모리가 1기가라고 하면 네트워크를 뭐 한 200메가 정도로 되게 작게 만들어서 애초에 인풋 이미지도 작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인식이 될 만한 제일 작은 사이즈 이미지, 뭐 640480 이미지 되게 작게 만들어서 네트워크도 되게 작게 만들어 놓고 애초에 네트워크를 그 모델을 여러 개 그냥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로드를 해놓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언로드 로드할 그 오버헤드 없이 그냥 바로 계속
네트워크만 바꿔서 피드포워드 시켜주면 되겠죠. 따로 막 제슨 하나 정도가 있으면은 또 다른 부수적으로 구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냥 RGBD 카메라도 쓰고 그냥 뉴럴넷 돌리고 이런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만약에 그 레고 블럭이 있다 하더라도 조립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돌아갈지, 뭐 최대 뭐 하중을 어떻게 견딜지 그거는 조립하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네. 그거는 시행착오로 잘 푸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또 궁금한 게 그냥 뭔가 인텔 리얼센스 마티 400 시리즈짜리 그런 것들은 그냥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잘 작동이 되는 것들이죠. 제가 인텔에 근무하긴 했었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마 그 스페시피케이션이나 그 이그젬플 보면 나와 있지 않을까요? 뭔가 네. 유튜브 영상 보면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아직 기자재를 오늘 멘토링을 하고 와서 뭔가 한꺼번에 쫙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해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일단 뭐 뉴럴넷 쓸 거면은 되게 컴팩트한 뉴럴넷 칩셋을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 모듈도 있어야겠죠. 네. 근데 그게 뭐 리얼센스 쓰면 뎁스랑 컬러 카메라 다 쓸 수 있으니까. 네, 둘 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제슨에서 설치되는 것 같네요. 인텔 리얼센스 SDK 검색해보면 제슨 나노에서 도는 이그샘플 많이 있는데요. 라즈베리 파이 대신에 제슨 나노를 한두 개 정도 구입을 하는 게 나을까요? 네, 라즈베리 파이에는 쿠다 모듈이 없잖아요. 이게 네. 나중에 딥러닝 모델 넣어서 돌리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약간 뭔가 프로그래머블한 뭐 모터 같은 것 좀 그런 거 써서 활용한다든지 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차피 디자인하는 거는 영상 받아서 그 시각장애인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음성으로 알려주든 아니면 뭔가 알 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뭔가 기계를 만들거나 모터를 제어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제슨이나 제슨 나노나 그런 것들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그러면 그거를 사면 되겠다. 그 제슨 이후로 뭐 신제품 없나요? 그게 나온 지 좀 네. 되지 않았나요? 최근에 대회 나왔을 때 제슨 말고는 딱히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슨 TX2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제슨 나노, 그러니까 휴대성, 범용성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슨 TX2는 되게 좋은데요. GPU 메모리가 8기가라는데요. 네. 뭐 그 여러분들의 버젯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에 구입할 때 한 50만 원 이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치면 한 100만 원에서 50. 아니, 우리 얼마냐? 100만 원? 원래 예산은 100만 원. 100만 원? 오케이. 일단 100만 원 내로 구입을 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한국에는 막 많이 안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입해야 돼요? 글쎄요. 웹실에서는 어떻게 네. 이런 거 안 쓰나요? 저희는 뭐 보통은 연구실은 리테일러가 있어요. 한국 뭐 엔비디아 코리아 같은데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조립 PC 살 때 어떤 용산 어느 업체 통해서 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사죠.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 때는 약간 네. 일단 이 홈페이지 컨택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일반 쇼핑몰에서 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먼저 쇼핑몰 찾아보고 뭔가 네. 없다거나 뭔가 엔비디아 제슨 나노가
그냥 단어와 검색해도 나오는데요. 단어와 검색해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슨 나노는 5만 원이고 직구했을 때 제슨 TX2는 61만 5천 원. 직구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리얼센스는 30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D400이랑 D420인가? 그거 했는데 뭐가 더 나은 네. 것 같아요. 좀 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글쎄요. 저는 그런 세부 스펙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적당히 골라봐요.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계단에서는 뭔가 이 정도 그리고 그 또 궁금했던 게 막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 뎁스 카메라 쓰니까 이런 이미지가 뜨더라고요. 어떤 현재 위치로부터 거리에 따른 아까 말해줬던 그런 평면? 뭔가 그런 것도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계단 사진을 찍었을 때 좀 이런 식으로 나올 걸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해요? 만약에 어, 게- 계단 개수 다 알고 하면 그러니까 계단 단별로 지금 이게 높이가 뭐고 깊이가 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요. 그 지하철 계단 같은 거 보면은 계단이 쭉 있다가 중간에 평평한 부분이 쭉 있고 또 계단이 쭉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뭔가 밑에서 사진을 딱 찍었다고 했을 때 그 중간에 평평한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그 위에 걸로 뭔가 계산을 할 것 같아가지고 뭔가 평평한 부분을 뭔가 판단을 해주고 싶은데 이 길이가 어떤 저희가 정한 특정 길이 이상으로 되면은 끝나는 지점이다, 평평한 지점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싶은데 혹시 모르겠어요. 이쪽 관련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보는데 평평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되게 잘 감이 안 잡힙니다. 네. 일단은 가장 베스트 옵션은 플레임 피팅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플레임 피팅해서 트랜스폼해서 네, 보트가 얼마 이상인 플레인들을 비주얼라이즈해서 하는 네.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래서 평평한 부분일 때는 그런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뭔가 그 뒤에 어떤 평면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글쎄요, 질문의 요지가 뭐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어떤 플레인들을 다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어떤 계단은 항상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규칙적인 배열이 돼 있으니까 두 플레인들의 그 거리를 따져봤을 때 갑자기 내 플레인이 안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어떤 음, 끝부분이라고 하면은 또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계단 있을 때 계단 끝부분에서 어떤 사진을 뭔가 그 RGBD로 다 해봤을 때 여기는 나올 텐데 그 다음 거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평평한 부분을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평평한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단이 끝난 이야기한 지점? 방법으로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플랜 피팅을 하면 이 노멀 벡터 나오잖아요. 그 카메라 디렉션 나오잖아요. 네. 네, 예각인 애들, 아니면 직각에 가까운 애들, 네, 이런 각들은 평평하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굳이
그러면 이런 걸 굳이 만들어낼 필요는 없겠네요. 바로 이런 근데 시각화의 제 문제. 생각에는 네, 음, 이런 이미지를 뭐 네, 필수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네, 음, 네. 분석 정도로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그 아까 세 개로 그 평면 만든다는 거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나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다시 그러니까 한번 어떤 얘기해. 포인트 네. 클라우드 했을 때 어떤 세 점을 잡아서 어떤 한 플레인을 만든다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약간 그 오픈 3D라든지 그 SDK에서 어떤 기능들로 쓸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음, 혹시 그 허브 트랜스폼 짜본 적 있나요? 네. 음, 어, 잠깐 화면 공유 중지할까요? 어, 네. 어, 여기 그 오픈 3D 플레인 세그멘테이션 예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어, 이게 뭐냐면 이건 란삭 기반이고요. 이 뎁스 맵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플레인을 찾는 거예요. 이게 플레인 이퀘이션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죠. 네. 네. 근데 아마 이 이그젬플에서는 딱 그 지금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제일 도미넌트한 플레인 하나만 찾을 거예요. 이게 여러 개 무슨 찾는 거는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개 찾는 거는 트릭을 쓰면 되죠. 예, 처음에 뎁스 카메라로 포인트 클라우드 계단 전체가 나온 걸 넣어주고 네. 그 중에 하나를 찾아요. 그러면은 그 찾은 것들은 이 빨간색으로 지금 세그멘테이션이 되거든요. 지금 인라이어 클라우드가 지금 그 포인트 셋이에요. 이 네. 페인트 유니폼 컬러로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빼주면 되겠죠. 아, 그래서 남은 거에서 또 진행을 네, 하고 남은 또 거에서 또 빼주고 찾고요. 또 진행을 하고. 네, 네, 그럼 다 찾을 수 있겠죠. 음, 한번 구현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아까 그 뭐지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러닝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서 뭔가 추천해줄 만한 예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뭔가 따라해볼 수 있는. 어, 일단은 뭐 제가 어떤 걸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이 관련된 지금 루닛 블로그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 보면 언급된 페이퍼들 중에 코드가 다 있는 페이퍼가 있어요. 네. 음, 감사합니다. 음,
피크넷이 뭔가 여기서는 약간 국룰인가요? 네? 뭐라고요? 피클렛이 자주 쓰이는 그런 건가요? 위클리스 포가시런에서 아니면 어, 쉽게 할 수 이게, 있는 그런 건가요? 이게 그런 거죠. 그 레이블을 다 줄 수가 없을 때, 레이블을 네. 간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네. 여기서는 그러면 데이터셋 같은 거는 뭘로 줘야 돼요? 어떻게 어떤 데이터들을 줘야 되는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걸 다시 상기시켜 보세요. 그 계단 사진 잔뜩 모아놓고 계단 레이블을 주었죠. 네. 그리고 계단 사진이 아닌 것들을 잔뜩 넣었죠. 그래서 그 가장 시작은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뽑는 거예요. 이미지에서 계단이 어느 영역 때문에 계단이라고 하는 건지. 그러면은 그 이미지에서 계단이 있는 부분들이 그 히트맵이라고 하죠. 어느 부분에 있는지가 나와요. 정확히는 안 나와요. 그거를 저희가 사전에 학습 데이터로 주지 않고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걸 학습 데이터로 배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미 학습한 네트워크를 역으로 추적하면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오, 그게 돼요? 네, 그게 그래서 위클리 슈퍼비전이 가능한 거예요. 와, 네, 듣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계단에서는 뭔가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리고 뭔가 이거는 계단 쪽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어떤 여기는 딱히 PPT는 안 만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PPT는 없는데 뭔가 그냥 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에서 이런 인도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시각장애인들이 뭔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표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길이 있을 때 길에 센트로이드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뭔가 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길이다라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얘가 벽인지 길인지 뭔가 사진만 보면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영역 분할을 시켜서 어떤 바닥에서의 중앙점이라고 해야 되나? 바닥 도로에서의 그 중심점을 뽑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은데 거기에서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될까요? 바닥에서 중심점이 뭘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만요. 화면 공유 다르게 해줄게. 어, 어떤 도로가 이런 식으로 도로 같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어, 이런 보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러니까 원래 기준이 됐던 선들은 이런 노란 색깔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주광점보다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얘가 인도인지 인도가 아닌지 뭔가 얘가 벽인지 뭔가 바닥인지 이런 거를 어떤 마스킹 했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구현하고 싶어요. 사실 그게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어, 위해서 네, 그런 어떻게 해야 경우는 네, 되는지.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해야겠죠. 그 되게 보도의 레이블에 특화된 그러니까 근데 보도가 이렇게 뭔가 되게 다양한데 이런 것들 다 적용하려면은 얼마만큼의 이미지들을 보여야 되고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학습에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음, 색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뭔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얼마만큼 갖고 있어야 되고 혹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면 아까 이야기한 거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계단 영역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다고 했죠? 그 위클리 슈퍼베이스드 러닝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노면 사진들을 보도가 있는 사진들을 잔뜩 모으고 보도가 없는 사진들을 또 잔뜩 모아보세요. 네. 그러면은 네트워크가 스스로 어느 부분 때문에 보도라고 판단할지를 학습이 되면 그거를 알 거예요. 어느 부분 때문인지. 네. 얘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주면. 네.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어노테이션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일이 하는 방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상황을 좀 좁혀서 어떤 일정한 이런 뭔가 이런 일일이 도로만 한다고 했을 때 일일이 사람이 어노테이션을 주는 거죠. 다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무의미 안 나요. 이런 사진에서의. 네. 그거는 하나의 정해진 룰이 있어야겠죠. 제가 잠시 쉐어링을 할게요. 일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그 태국 학생이 트레이닝하는 네트워크에 그냥 사진 넣으면 여기 네 하나의 클래스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네. 계단인지 아닌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을 보면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이 클래스가 나오기까지 되게 액티베이션이 강한 맵들이 몇 개가 있어서 얘한테 보팅을 많이 한 거예요. 얘한테 스코어가 많이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만약에 피처가 n개가 있다고 하면 이 첫 번째부터 n개까지 이걸 다 모아서 웨이티드 썸을 해보면 여기가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준 게 아닌데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 얘를 봐야 된다는 걸 스스로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계단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모든 데이터를 일일이 지금 여기도 강아지를 일일이 다 이렇게 색칠을 해서 여기가 강아지다라는 걸 나중에 그라운드 트루스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네.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얻어서 이 맵을 만든 다음에 이 맵으로 이제 이 맵 자체를 이 사진을 넣으면 이 맵이 나오게끔 트레이닝을 하나를 네트워크를 따로 또 시키는 거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해서 이 이미지랑 이 레이블만 줬는데 네. 이 맵까지 추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거죠. 뭔가 들으면서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요. 그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이 되면 어떤 특정 색깔 영역들로 마스킹된 그런 사진이 하나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뭔가 좀 더 잘 다루려면은 그 색깔에 따라서 뭔가 어떤 뭐 그런 뭐 RGB 컬러를 뭐 HSB로 변환해서 뭔가 마스킹을 따로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뤄서 뭔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의 결과들을 뭔가 분석하고 다루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환해보기만 해고 그거를 뭔가 응용해본 시도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그 아까 보도의 뭐 노란 부분 HSV 검색 보고 하는 거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이 정하는 룰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HSV 네.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뭐 세츄레이션이 얼마 값 이상이고 얼마 이상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직접 트레이닝 데이터에 맞게끔 그 휴리스틱한 룰을 조정을 하는 거고요. 네.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넣어주면 그게 스스로 레이블링이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사진을 보고 HSV 피팅을 해봤더니 대부분 뭔가 이 노란색 네, 보행자 보도의 색깔을 보니까 이런 분포를 따랐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잘 찾는 부분을 뭐 마스크를 만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엔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슈가 있고요. 우리가 보지 못한 케이스에서 분명히 디텍션을 못하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런 방법은 되게 제한적인 환경에서 쓰는 부분은 괜찮아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가 석사 때 요즘 투표하면 자동 개표기 있죠. 네. 네, 그 알고리즘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 컬러 분포만 보고 만들었어요. 그게 왜냐면 인지 아닌지 그런 거. 투표 인주의 색깔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 스캐너로 스캔했을 때 그 픽셀 값의 분포를 보면 다 어느 정도 분포가 딱 잡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분포만 봐도 그 어느 곳에 도장을 찍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제한적인 환경이에요. 되게 제한적이라는 게 똑같은 인주를 썼고 똑같은 스캐너를 비슷한 스캐너를 썼고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네, 인도나 보도 같은 거는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색깔이 다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 드리븐으로 학습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학습을 하려면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다 일일이 줄 수가 없으니까 네, 위클리 슈퍼비드 러닝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태국 학생이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아마존 메카니컬 턱 같은 걸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뭐 10장씩 이거 색칠해달라고 하고 수만 명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달러면 10만 장을 네, 만들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냥 100만 불 펀딩을 받아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 회사도 있고요. 그런 거 데이터 완전 사람의 어노테이션 퀄리티가 제일 좋으니까 네, 그런 것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환경에선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자본이 부족하고 일단 뭔가 워킹하는 네. 간단한 것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걸 위해서 뭐 수억 원을 투자해서 어노테이션을 다 많이 해볼 수는 없잖아요. 네. 뭔가 이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건데요. 네. 이렇게 2D 이미지를 가지고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랑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뭔가 찾아보니까 3D 뭔가 포인트넷처럼 뭔가 3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둘의 차이점이랑 뭔가 3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까요? 3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그런 거죠. 라이다 센서나 뎁스 센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희 영상하고 다른 종류의 3차원 센서들 있죠. 그런 센서들을 써서 이득이 있는 환경에서 일단 샘플 데이터 캡처를 했다고 봤을 때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마 이미지를 가지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보통 유넷이라고 하는 그 보틀넥 아키텍처를 쓸 거예요. 이렇게 피처 뽑은 다음에 작게 만들었다 크게 만드는 거. 네. 그렇게 해야 리셉티브 필드가 커지니까. 근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오퍼레이션 중 하나가 컨버전이죠. 컨버전은 픽셀이 하나가 있으면 그 주변 픽셀하고 그 피처를 합치고 웨이티드 썸한 다음에 다음 레벨로 넘겨주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이미지에선 되게 쉬워요. 컨버전이. 왜냐면 이미지 사진 찍었을 때 픽셀 값은 꽉 차 있잖아요. 사진 사이즈도 정해져 있고.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는 안 그래요. 레인지도 다르고요.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걸로 XYZ가 나오고 네, 컨버전을 하려고 보는데 그 주변의 포인트들을 어떻게 컨버전 해야 될지 정의조차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인트넷인데 포인트넷은 풀리 컨버전을 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넷으로 뭔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CNN처럼
컨볼루전, 풀리 커넥티드해서 클래스가 나오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풀리 컨볼루전을 하진 않고 어떻게 보면 그 XYZ 패턴을 보고 그냥 레이블을 어사인하는 느낌? 그러니까 컨볼루전이 완전히 덴스하게 커넥션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포인트넷을 페이퍼를 봤다면 알겠지만 포인트를 인디비주얼하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거쳐서 피처 어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보팅을 해서 글로벌 피처를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넷의 컨볼루전 구조하고는 그냥 그 풀리 컨볼루전을 한 구조하고는 달라요. 그냥 그거는 컨볼루전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매핑 펑션, MLP를 이용한 매핑 펑션을 배우는 거에 더 가까운 거죠. 그게 포인트넷의 특징이고요. 제가 작년에 그 ICCV라는 학회에 발표한 거는 네. 플립 컨볼루전을 해요. 포인트 클라우드를 처리하는데. 그거는 스파스 컨볼루전이라고 컨볼루전 커널을 이미지 사이즈에 덴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잠깐만요. 저희가 한 10여 분 남은 것 4시까지인데. 같은데. 네. 네. 지금 뭔가 그 슬라이드나 뭐 다 이야기할 게 더 많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슬라이드 이 정도면은 뭔가 사실 오늘 목표는 계단에서의 뭔가 그거랑 전반적인 뭔가 흐름이라든지 교수님께 생각하는 방법에서 추천할 만한 거 그런 정도만 얻으면 돼가지고 네. 다른 친구들도 뭔가 이쪽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네. 남은 시간 동안은 그런 거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으로 아마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RNA 그러면 관련해서는 네, 이 그러면 이렇게 정도면 하죠. 된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그 포인트넷의 컨볼루전이 어떤 차이가 있냐 질문까지 마무리하고 그러면 그 다른 학생들 질문을 좀 제가 답을 하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좀 걸리겠네. 아니요, 참고할 만한 자료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제 홈페이지에 있는 거 링크를 보내줄게요. 잠시만요. 여기 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네. 논문 중에서 이 페이퍼거든요. 풀리 컨볼루전을 한 지오메트릭 피처, 3D 피처라는 거고요. 여기 네. 보면 그 왼쪽 오른쪽 이게 그 사진이 아니고요. 포인트 클라우드예요.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피처 뽑은 건데 네,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포인트넷하고 많이 달라요. 네.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2D 이미지의 컨볼루전에 제일 가까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기존 방법보다 500배 빠릅니다. 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 발표해서 네, 발표됐고요. 다른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아까 내가 파일 올린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하세요. 화면
이게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하냐? 아니다. 뭐, 뭘 어떻게 하냐고? 아니, 안 돼. 여기서 직접 하게? 어? 이거 하면? 네. 아니, 나 해봐. 여기에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얘가 몰라, 스마트폰인지 사진이 스마트폰인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이 아닌지 이거를 구분하는 걸 마지막에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스마트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모델로 학습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스마트폰이 아니라 얘가 TV인지 스마트폰인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까지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이때 잠깐만요. 여기서 출력을 할 거고. 원래는 이 W1하고만 그 행렬곱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얘가 0.5%다. 스마트폰일 확률이 0.5%다. 처음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TV까지 구분해야 돼가지고 가중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럼 이 출력값이 얘한테도 가니까 얘는 한 0.6 이렇게 나왔다고. 네. 이렇게 해서 네. 또 나중에 이번엔 컴퓨터까지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또 다른 가중치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거 출력값이랑 얘랑 행렬곱을 해서 다시 여기 확률, 얘가 컴퓨터의 확률을 출력하고 여기서는 얘가 TV일 확률을 출력하고 여기서는 얘가 스마트폰일 확률을 출력해 가지고 여기서 최대값을 뽑아내서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큰지를 판단해 가지고 학습시켜야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지금 이야기한 시나리오가 모델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구분해야 되는 클래스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퓨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모델로 그려진 어떤 그 백그라운드 논리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물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강은 다 아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버스를 처음 본다고 해서 깜짝 놀라진 않잖아요. 아, 이렇게 생긴 차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델을 이미 재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클래스가 더 늘어날 때 하는 방법인데 보통 그걸 퓨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모델이 트레이닝 할 때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도
이게 네, 쉽게 확장이 되는 개념인 거죠. 네, 그런 게 있냐고 질문을 했다면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야기한 예제에 가까운 건 퓨처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거를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메타러닝에 조금 더 가까워요. 메타러닝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사진 보고 이 클래스 보고 이해하고 이 사진 보고 이해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조금 더 되게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엔 기죠. 기다가 좀 걷다가 뛰다가 자전거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점점 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머신러닝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학습을 시켜요. 아까 뭐 그 계단 찾는 거 처음부터 학습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비유해 보면, 사람은 예전에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문제들은 딱 그 문제에 맞게만 계속 그냥 하나하나씩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걷는 기계 하나만 계속 학습시키고 있고, 처음부터 수영만 하는 기계 학습시키고 있고. 근데 그런 그 학습시킨 과정 간의 그 계층 아니면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메타러닝이에요. 네.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달리기 할 줄 알면 축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스키 탈 줄 알면 스노보드도 조금 배우면 더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 사진에서 엄청 네. 막 여러 개의 여러 개 다 클래시피케이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에서 다 클래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네, 사람도 있고 뭔가 다양한 저희가 이미 정한 클래스들이 사전에 정한 클래스들이 있을 때 뭔가 확률로 접근을 하는 건가요? 여러 개가 다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개 사진으로부터 여러 개의 정보를 알 수 있냐고요? 네. 네, 그것도 가능해요. 그거는 그 이미지가 지금 그 익숙한 환경은 이미지 한 장당 레이블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지 한 장당 레이블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레이블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람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남잔지 여잔지도 있는 거고, 사람이라는 거 밑에 남잔지 여잔지,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는지 안경을 쓰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뭐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그거 자체를 하나하나의 클래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미지를 넣었을 때 딱 하나의 클래스만 그 스코어 펑션이 탁 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클래스가 튀게끔 트레이닝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가 딱 하나의 뭐 사람 딱 그거 하나만 나오는 걸로 이밸루에이션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게 아니라 멀티플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그 레이블을 만들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 되게 그 아까 이야기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이미지 레이블보다 훨씬 더 풍부한 데이터가 되고요. 네트워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배우게 돼요. 왜냐면 더 세부적인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더 재밌어져요. 그 네트워크에다가 만약에 사진 넣고 어트리뷰 중에 귀걸이가 있다고 하면 귀걸이 찾아줘요. 사진 넣으면 귀걸이 어디 있는지. 그런 그 이미지의 어트리뷰트이 더 많아지면, 네, 마스크 하면 마스크 영역 딱 찾아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잘 찾았어야 스코어가 그게 튀었을 거 아니에요. 네, 스코어가 여러 개가 튀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이걸 잘 했어야 이 스코어가 높았어야 되니까 트레이닝이 잘 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아까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세부적인 어트리뷰트별로 다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한 그 시멘틱 슈퍼바이즈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을 멀티플 인스턴스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여러 개예요. 이미지당 사진, 사람 얼굴도 찾고 안경도 찾고 계속 확장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시간이 이제 벌써 뭔가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러네요.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뭔가 나중에 혹시 뭔가 좀 더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려도 되는지 뭔가 어떻게 이번에 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드려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게 그 연구의 기간이 어떻게 돼요? 연구의 기간은 한 올해 말에서 한 내년 초중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업과 저희 병행하다 보니까 그게 막 이것만 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라서 아마 한두 달 한 뒤쯤에 뭔가 어떤 계단 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집중해서 구현을 해보고 혹시 안 되는 거라든지 한번 된 거를 뭔가 좀 조언받고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그쯤에 다시 연락을 드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네, 저는 뭐 방학 때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 지금 학기 중이고 네. 다음 달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논문 쓰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어요. 그 이후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